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자원 구축론 챕터 3 문화자원 아카이빙에 대한 얘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때 문화자원의 가치는 어떻게 들어간다와 문화자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쭉 다뤄오면서 궁극에는 그런 문화자원이 수집이 되어지고 구축이 되어져야 비로소 이제 가치를 만들 것이고, 그 가치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맥락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그 맥락의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문화자원이 실체하는 문화자원뿐만 아니라 그 문화자원을 담아내는 그릇 또는 그 맥락 어떤 과정 등등이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축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론 중에 괜찮은 것들이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과정이 상당히 가능성이 보인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문화자원들이 어떻게 자원화 되어지는지를 실제 하나하나를 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을, 어떤 그 프로세스를 한번 제가 과거에 했었던 경험과 그때 약간 부족한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 그때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얘기를 몇 주에 걸쳐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얘기가 뭐냐면, 문화자원이 무엇이라고 정의했던 걸 어떻게 수집하느냐와 수집하기 위한 스코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문화자원을 수집하는 과정에 하나 연구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이 아카이빙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이 있다고 했을 때, 이네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보면 문화자원들이 왜 그동안 이렇게 취급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물관 얘기를 하면, 박물관은 목적이 분명한 기관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기간, 그러니까 어떤 공간, 또는 어떤 그 형상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꼭 역사적인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과학적인 부분에서도 박물관들을 갖는 경우가 많고요. 대학 박물관들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지리에 관련된 박물관을 가진데, 천체에 대한 박물관을 가진데, 대부분이 고대사, 그 유물들, 고고학적 유물들을 갖고 있는 박물관들, 또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일반화시켜서 박물관이라 했을 때는 목적이 분명하다 보니까 수집하는 대상과 수집하는 자원들도 상당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자원들의 색깔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냐면, 이 자원이 어느 시대, 어느 공간, 어떤 기능의, 어떤 역할의 자원인가를 밝히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원이 하나 들어왔을 때 기왕 있는 자원들과 이제 연관성을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조직이 그렇게 목적 지향적으로 만들어 있으면 훨씬 더 수집하거나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다만 약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텔링, 우리가 수집한 자원들을 어떻게 드러내서 보여주는가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네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해결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슈를 만들어내는 행위들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어떤 시대 부분, 백제, 영상가의 마한 민족, 마한 역사를 얘기한다면 출토된 고고학적 유물 또는 역사적 사료들, 이런 것들을 조합하거나 그것이 어떤 제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설계될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그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도 상당 부분 작동하는 것이고, 상상력이 작동하는 것 속에 던져진, 캐스팅되어진 문제의식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학자적 양식도 있고, 실증적, 고증적 가치와 고증적 사실도 존재하기 때문에 포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민간인의 시각에서 보면 빈약한 것이고,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없죠.
그래서 그거를 짜맞추는 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고고학적 유물들의 분석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고충들이 따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 공간이나 지역이 상당히 현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그 스콥이 상당히 넓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포커싱이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그 지역도 넓고 시간도 넓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목적적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수집할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 연구자들이나 대부분 그런 조직들이 무엇을 수집할 건데에 대한 초점을 어떻게 맞춰버리냐면 재래, 종교, 문화, 음식, 풍토, 문양, 소리 이런 식으로 맞추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집되어진 것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파편들로만 이루어져요. 짜맞추기 힘든 파편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보여줄 때는 그림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죠. 이게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지? 왜 갖고 있지? 왜 저 시대에 있었지? 에 대한 것도 상당히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문화를 수집하는 행위는 아까 고고학적 얘기를 하고 박물관 얘기했을 때도 스콥이 좁거나 공간이 좁은 곳에 얘기해서도 가장 빈약한 부분이 그 문화를 캐치해내는 작업이거든요. 문화를 캐치해낼 수 있다는 그 캐치된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고고학적 유물도 필요한 것이고, 거기서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개연성들도 끄집어내서 설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고고학적 유물 하나하나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콥이 넓고 공간이 넓은 공간에서도 여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너무 이렇게 파편 조각처럼, 이건 소리야, 이건 문양이야, 이건 재래 형식이야, 이건 음식이야, 뭐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 상황적인 얘기들, 어느 한 시대의 삶, 어느 한 시대의 어떤 민족, 어느 한 시대의 어떤 행위, 좀 폭을 다르게 놓고 구성을 해서 입체화시켜서 그 입체화 과정 속에 관련, 소위 말하는 그 맥락적인 부분을 수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생성될 수 있고 소리가 형성될 수 있는 그 맥락을 끄집어 오면 이 속에는 소리 외에 많은 것들이 묶여오면서 이 소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부각시킬 수도 있고 소리 외에 다른 것들을 관련성 속에서 그들의 삶 자체를 읽기가 훨씬 편한데, 그 수집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명쾌하고 명료하기를 원하고,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뭐냐면 타겟팅을 분명히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한번 경험했습니다만 아시아의 부적을 수집해 보겠다. 근데 부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고 다양한 형태,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도 상당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부적하면 뭔가 카테고라이즈가 훨씬 수월한 것 같고, 부적을 갖고 오면 뭔가를 설명하기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부적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건 그냥 모였다라는 것 외에는 크게 부각시킬 것이 없더라는 얘기죠. 차라리 어떤 시대, 어떤 공간의 삶 속에서 이런 부적이 있었어 했을 때는 그 부적이 그 시대와 삶 속에서 충분히 의미를 드러낼 수 있고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른 부적들과 함께 섞여서 부적으로 놓이다 보니까 맥락들은 전부 딱딱딱딱 끊어진 상태이고, 그것이 서로 연관성을 갖는 것은 부적이었다는 사실 하나 외에는 아무런 관련성도 부여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을 수집하는 쪽에서는 자원의 특징이 분명한 것을 선호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수집되어진 자원을 그렇게 분명한 어떤 형태나 공간이나 소리나 이런 식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갖고 있는 맥락들이 전부 다
깨진 상태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집을 나간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연구를 들어갈 때는 그것이 어떤 타겟팅을 너무 그 물질 또는 형상 뭐 이렇게 하나 좁게 잡는 것이 아니라 좀 두루뭉실하게 잡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 과정의 이 경계 부분들에서 우리가 모호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이 감싸고 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섞여서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원의 조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요. 그래서 아까처럼 어느 공간에 살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미 이주하고 없어졌던 그 사람들의 행적을 쫓아다니는 것이죠. 긴 시간 동안 긴 공간에 어떤 한 민족의 이동을 쳐다본다든가 한 공간에 살고 있던 민족의 변화를 쳐다본다든가 이렇게 쳐다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암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이제 정확히 나라 이름을 못 되지만 키르기스탄 등등 무슨 스탄 끝나는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도 그런 암각화들이 상당히 많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런 사막지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암각화가 잘 보존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암각화를 수집하겠다라고 나서면 상당히 호기심이 동하는 문화 자원일 수 있으니까 수집해보자 하지만 아주 최신 기술을 동원하죠. 레이저 기술도 동원하고 탁분도 떼서 엄청난 큰 규모의 탁분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스캐닝할 수 있는 기술, 이걸 다 갖고 와서 암각화를 떠옵니다. 근데 그 암각화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지? 했을 때는 재밌는 것은 그 암각화를 만들었던 민족은 더 이상 그 땅에 살고 있지 않답니다. 그럼 암각화를 어느 민족이 만들었는데에 대한 역사적 사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암각화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후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 암각화에서 어떻게 생각하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암각화만 딱 따왔습니다. 그 당시 수집의 목적이 뭐니? 그럼 문양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 문양을 잡아오는 작업이, 그 문양이 갖고 있는 그로테스크한 부분도 있고, 그 대부분 그 암각화가 드러내는 옛날 수렵 생활에 대한 모습들도 있고, 그때 그들이 표현한 동물들의 그림들, 그들의 표현의 형태들, 방법들, 기술들. 근데 그건 그냥 그런 옛날 사진 하나 쳐다보는 느낌 외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료도,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도 거의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문화자원을 수집하고 구축하자 그러면 대부분이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딱 격자문이 쳐놓고 칸 메꾸기식이 되다 보니까 시대 얘기, 공간 얘기, 그 속에다 칸을 메꾸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분류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그런 식으로 모이죠. 아마 그렇게 모여진 데이터들 속에 상당한 연관성을 가진 것들이 따로 놀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우연찮게 발견되어서 연관성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대로 사장되어서 영원히 묻혀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수집해야겠니? 제일 좋은 건 망라적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망라적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작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맥락들을 잘 엮어낼 수 있는 자원 중심으로 출발하는, 소위 그 작가가 소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끄트머리를 하나 딱 발견했을 때의 기분으로 그걸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가 길던 짧던 그 실뭉치 하나를 끄집어 올 수 있다면 그 실뭉치에 붙어있는 많은 것들이 연관성을 갖고 있고 그 속에 많은 스토리들이 생성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과정을 밟아서 가져왔다 손 치더라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연구 그룹과 그 자원이 수집되어진 후에 그 자원을 관리하는 그룹과 그 자원을 활용하는 그룹들 사이에 내부적인 맥락이 끊어져 버린다면 이 자원들은 수집한 사람은 상당히 그 수집 자원들의 맥락을 최우선에서 수집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자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시각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놓지 못합니다. 그냥 자원 여러 개가 아까 말한 그런 매트릭스 차원에서 다 분산돼서 분류되어집니다. 소위 분류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니 하는 얘기가 다시 재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재론되어지는 과정에 완벽한 분류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자원들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록하는 친구들에게 가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록물을 수집하거나 행정기록을 관리할 때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일단 그 수명을 다한 기록들, 1년간, 예를 들어서 1년간 어느 부서에서 작업해서 쭉 모았던 기록들이 이제 더 이상 그 기록이 기록으로서의 그 행정 절차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이걸 이관을 하는데, 어떻게 이관하니 놓고 보면 자기 일 단위를 묶어서 이관합니다. 문서를 다 빼서 조각 내가지고 이거는 인사문서, 이건 무슨 문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병합해서 덩어리로 넘깁니다. 그럼 저기서도 덩어리로 관리해서 관리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부서 간의 일을 비교하려고 났을 때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저 부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이 부서가 어떻게 일을 하고 그 구별하려면 그걸 다 빼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거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부족하고, 다만 이게 무엇 때문에 묶었니? 그럼 맥락 때문에, 컨텍스트 때문에 묶었다는 거죠. 근데 한 부서의 것을 묶으면 컨텍스트를 묶어내는 거니, 행정에서는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조직의 행위라는 것 자체가 그게 맥락입니다. 그게 컨텍스트입니다. 그냥 직원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다가 아무나 그냥 닥친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대상이 있고 그 속에서 생산되어지는 문서들이 있고 결과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문서화되다 보니까 이 문서들은 그렇게 해서 쌓여진 문서 그룹은 맥락을 꽉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맥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행정조직 속에서 이해해 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직은 조직이라는 이름 속에 맥락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 덩어리 문서를 쥐는 순간 우리 이걸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맥락적으로. 왜? 조직적인 행위가 날짜별로 구조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맥락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록 관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은 그런 문서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분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던 책들을 도서관에 기증하겠다 해버리면 도서관 내 책을 받아서 분산시킵니다. 분류번호 순으로 해서 무슨 책은 어디로 무슨 책은 어디로 해서 정준민이 기증한 책의 목록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그럼 그걸 목록으로 남겨두면 되지 않겠니? 그죠? 그 안에서도 행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록 속에는 제가 기증한 책의 목록이 남아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도서관에서 그걸 지식자원을 활용하니?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어느 선생님은 내 책은 문고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한 자리에 모아서 문고를 만들어 다오라고 합니다. 일부 선생님들 것은 그런 식으로 문고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문고 하는데, 문고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후속으로 따라붙는 게 뭐냐면 아키비스트들이 그 소위 그 연구자를, 기증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따라붙습니다. 책도 뒤져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책들에 대한 성격도 따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업적도 따지고 했던 말도 따지고, 이 후속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도서관에서는 그런 후속 작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니 보면 없습니다. 그 왜 문고를 갖고 있니? 그러면 그 연구자가 주는 그 명성, 이름값이죠. 그 영역의 이름값이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자부심? 근데 그것도 일정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몇 세대가 지나고 나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가다가 유명한 문학 작가의 그런
작품도 작품이라기보다 그 사람의 어떤 서재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카이빙의 개념에서 만듭니다. 도서관 이런 개념보다는 아카이빙 개념에서 만듭니다. 비슷한 얘기죠. 그 사람이 한 서재에 모아두고 그 사람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인데, 문제는 그걸 시대 구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 책이 지금 사진에도 뒤에 보이겠지만 저 책이 하루아침에 모인 것이 아니라면 시대 구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는 내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책이든 새 책이든 옛날에 샀든 지금 샀든 내 나름대로 이해하고 추억도 있고 해석해가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저 책이 딱 넘어가면 출판 연도로만 구분 지어질 것 아닙니까? 출판 연도가 오래된 것, 최근 것? 하지만 제가 최근의 책을 샀다고 해서 꼭 새 책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된 책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책을 산 목록? 영수증? 예. 저는 그래서 그걸 파일로 따로 관리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그 맥락을 찾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내 것이 아닌 것들, 오롯이 보존되어지고 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닌 행정문서라든가 이런 문구처럼 오롯이 한 덩어리로 전달되어지는 것조차도 잘 관리가 안 되는데, 사람의 삶 속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족적들을, 행적들을, 문화장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그 스토리가, 그 맥락을 담아 쓰는 그 어떤 이슈가 잘 정돈되지 않으면 실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았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하느냐까지 단계 속에도 상당히 많은 고민거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문화자원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목적에도 특정한 어떤 형태, 어떤 분류적 개념 속에서 어떤 의미, 주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팩트 하나만 붙잡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두루뭉실하고 맥락적으로 연결되어진 그 삶 덩어리 전체를 어떻게 걷어올까가 상당히 중요한 구축한 방법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첫 시간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